세상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주저없이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내 자식이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배고플까봐 먼저 밥 챙기고, 추울까봐 먼저 이불 덮어주고, 아플까봐 밤새 곁을 지킨 자식. 그 자식이라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세상이 다 등을 돌려도 내 편이 되어줄 거라고 믿는 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믿음이 철저하게 그리고 계획적으로 배신당한 이야기입니다. 아들에게 손을 잡혀 차에 올랐던 아버지, 요양원에 편히 모시겠다던 아들의 말을 믿었던 아버지, 그 아버지는 낯선 곳, 아무도 모르는 곳에 버려졌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실종자 데이터베이스 어딘가에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이름 석자가 기록되었습니다. 이경수, 남, 78세, 신고일 2023년 봄, 소재 불명. 이 사건이 세상에 드러날 수 있었던 건 단 한 사람 덕분이었습니다. 요란하지도 않았고 힘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담장 하나를 사이에 두고 30년을 함께 살아온 70대 이웃 할머니 한 분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경기도 어느 소도시의 오래된 주택가, 낮은 담장들이 이어지고 골목마다 화분이 놓여 있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이 동네에서 78세의 이경수 어르신은 20년 넘게 혼자 사셨습니다. 부인을 먼저 떠나보낸 뒤로 작은 단독주택에서 텃밭을 가꾸고 라디오를 들으며 하루하루를 보내셨습니다. 건강이 아주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허리가 많이 굽으셨고 한쪽 무릎도 오래전부터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정신만큼은 또렷하셨습니다. 매달 스스로 은행에 가서 공과금을 내셨고 시장도 혼자 보러 다니셨습니다. 동네 경로당에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꼬박꼬박 나오셨습니다. 그런 어르신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새벽 5시 반이면 일어나 물 한 잔 드시고 6시가 되면 마당에 나와 라디오를 켜셨습니다. 아침 뉴스를 들으시면서 텃밭을 한 바퀴 돌고 상추나 쑥갓이 잘 자라고 있는지 살피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옆집에 사시는 박순자 씨, 올해 72세. 그녀는 그 라디오 소리를 알람 삼아 살았다고 했습니다. 저 집 라디오 켜지면 나도 일어나야지. 30년 넘게 이웃으로 지내온 두 사람. 서로 반찬을 나누고 김장을 같이 하고 명절이면 음식을 나눠 먹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라디오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박순자 씨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몸이 안 좋으신가, 늦잠을 주무시나, 혹시 아드님이 오셔서 어딜 가셨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라디오 소리는 없었습니다. 커튼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불이 켜지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박순자 씨는 담장 너머로 마당을 들여다봤습니다. 텃밭은 며칠째 물을 주지 않은 듯 흙이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어르신이 아끼시던 상추는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이상했습니다. 박순자 씨는 아들 이준혁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당시 49세로 같은 경기도 네 다른 도시에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 아버지를 얼마나 자주 찾아오는지는 이웃들도 잘 몰랐습니다. 자주 보이지 않는다는 것만 알았습니다. 전화는 금방 연결됐습니다. 박순자 씨가 물었습니다. 이 씨 어르신이 며칠째 안 보이시던데 괜찮으신 거죠? 이준혁 씨의 대답은 너무나 태연했습니다. 아, 아버지요? 요양원에 모셨어요. 연세도 있으시고 혼자 계시기가 힘드실 것 같아서요.
제가 좋은데 알아봐서 모셨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거기서 잘 지내고 계세요. 박순자 씨는 그렇구나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섭섭한 마음이 없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랜 이웃인데 어딘가로 이사를 가시면서 인사 한마디 없이 가셨다는 게 서운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잘 모셨다고 하니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냥 잊고 지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은 당신 집을 정말 아끼는 분이었습니다. 비가 오면 지붕 걱정을 하셨고 겨울이면 수도 동파를 걱정하셨습니다. 텃밭에 심어둔 마늘을 두고 저거 캐야 하는데 라는 말씀을 입버릇처럼 하셨습니다. 그런 분이 짐도 제대로 못 챙기고 이웃의 인사도 없이 갑자기 요양원에 가셨다는 게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동네 복지관에서 우연히 담당 복지사를 만났습니다. 복지사가 물었습니다. 이경수 어르신 아세요? 저희가 매달 안부 전화를 드리고 있는데 지난달부터 전화를 드리면 결번이라고 나오더라고요. 혹시 이사 가셨나요? 결번, 없는 번호. 이경수 어르신의 휴대폰이 없는 번호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셔도 휴대폰은 유지하시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번호 자체가 없어졌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박순자 씨는 그날 집에 돌아오는 내내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잠을 자려 해도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어르신의 굽은 허리가 생각났습니다. 마당에 서서 라디오를 들으시던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박순자 씨는 다음날 아침부터 움직였습니다. 이준혁 씨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느 요양원에 계시냐고 물었습니다. 한번 찾아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이준혁 씨의 대답은 전과 달리 약간 머뭇거리는 기색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좀 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아직 적응 중이셔서 외부 손님이 오시면 오히려 힘드실 수 있대요. 좀 있다가 적응되시면 그때 같이 가시죠. 적응 중이라서 면회가 어렵다. 흔한 말이긴 합니다. 요양원에 처음 들어가신 어르신들이 적응 기간 동안 외부 방문을 자제하는 경우가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에게는 그 말이 석연치 않았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낯선 곳에서 얼마나 외롭고 무서울지 박순자 씨는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그녀도 70대였으니까요. 아는 얼굴 하나 없는 곳에서 며칠을 보내는 것이 어떤 건지 몸으로 알았습니다. 그런 어르신에게 이웃이 찾아오겠다는데 왜 말려야 하는 걸까요? 박순자 씨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예전에 아버지 얘기를 하면서 한번 지역 이름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 가깝지 않은 거리의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그 지역의 요양원 목록을 인터넷으로 찾기 시작했습니다. 컴퓨터를 잘 다루지 못해서 옆 동네 사는 조카에게 부탁했습니다. 조카가 찾아준 요양원 목록. 거기에 하나씩 전화를 돌렸습니다. 혹시 이경수 어르신이라고 78세 남성분이 입소해 계신지요? 저는 가족 지인인데요. 첫 번째 전화, 없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전화, 없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없습니다. 여섯 번째 요양원에서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어르신이 계신다고 해서 잠깐 심장이 뛰었지만 생년월일을 확인하니 다른 분이었습니다.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전화를 끊고 나서 박순자 씨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11번째, 12번째, 그 지역 요양원을 모두 돌았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혹시 지역을 잘못 기억하는 건가 싶어서 인근 도시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틀에 걸쳐 수십 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결과는 같았습니다. 이경수, 78세. 그 이름을 가진 입소자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이준혁 씨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에 힘을 줬습니다.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여러 곳에 알아봤거든요. 어디에도 안 계시더라고요. 정확히 어디에 계신지 알려주시면 제가 직접 가볼게요. 전화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준혁 씨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약간 날이 선 목소리였습니다. 박 씨 아줌마 왜 이렇게 남의 집안일에 신경을 쓰세요? 아버지는 잘 계세요. 그냥 믿으시면 안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그날 밤 박순자 씨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했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닐까? 아들이 뭔가 사정이 있어서 알려주기 싫은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새벽이 되어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아니다. 이건 아니다. 다음 날 아침 박순자 씨는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에 들어선 박순자 씨는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이웃 어르신이 몇 달째 보이지 않는다는 것, 아들은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는데 요양원 어디에도 없다는 것, 전화를 하면 면회를 막는다는 것을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접수를 받은 경찰관은 처음엔 크게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눈치였습니다. 가족 간의 일이고 아들이 잘 모시고 있다고 하니 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는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씨가 워낙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직접 수십 곳의 요양원에 확인까지 해봤다고 하자 경찰관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경찰관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름을 물었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경수요. 1945년생이에요. 경찰관이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화면을 보던 경찰관의 손이 멈췄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경찰관이 다시 자판을 두드리며 뭔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분 생년월일이 정확히 어떻게 되세요? 1945년 몇 월 며칠? 박순자 씨가 대답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분 실종 신고가 돼 있어요. 박순자 씨는 그 말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실종 신고요? 실종 신고가 어떻게 돼 있냐고요? 아들이 요양원에 모셨다고 했는데요. 경찰관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이경수, 남, 78세, 2023년 월일 신고, 신고자 성명 미상, 현황 소재 불명, 날짜를 확인했습니다. 이준혁 씨가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말한 바로 그 시기에서 불과 사흘 뒤의 날짜였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주장하는 시점과 거의 같은 때에 누군가가 이경수 어르신을 실종자로 신고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고자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성명 미상, 익명의 신고였습니다. 박순자 씨는 의자에 앉은 채로 멍해졌습니다. 경찰관은 즉시 담당 형사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사건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담당 형사는 오후에 박순자 씨를 다시 불러 자세한 진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준혁 씨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임의 출석 요청이었습니다. 이준혁 씨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는 듯 출석에 응했습니다. 형사실에서 형사와 이준혁 씨가 마주 앉았습니다. 형사가 물었습니다. 아버님, 지금 어디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죠? 제가 모셨으니까요. 어느 요양원이요?
이준혁 씨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서요. 나중에 확인하고 알려드릴게요. 아버님을 직접 모셔다 드린 요양원 이름을 기억 못 하신다고요? 제가 워낙 바빠서요. 중개업체 통해서 알아봐서 이름까지는 외우지 못했어요. 그럼 아버님 휴대폰 번호는요? 그게 아버지가 요양원 들어가시면서 휴대폰을 해지하신 것 같아요. 직접 하셨나요? 아니면 준혁 씨가 대신 하셨나요? 아버지가 원하셔서 제가 해드렸죠. 아버님이 원하셨다고요? 네. 형사는 잠시 이준혁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이준혁 씨, 솔직히 여쭤볼게요. 아버님과 마지막으로 연락하신 게 언제예요? 이준혁 씨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 대답했습니다. 한 달 됐나요? 요양원 들어가시고 나서 적응하시느라 연락이 좀 뜸했어요. 한 달 동안 아버님과 연락이 없으셨다고요? 어르신들이 그렇잖아요. 처음에 적응하는 동안은 전화도 잘 안 하시고. 형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셨다고 하는데 그 요양원 이름을 모른다. 아버지 휴대폰을 직접 해지했다. 한 달 동안 연락이 없었다. 그리고 그 시기에 누군가 익명으로 아버지를 실종 신고했다. 이 모든 것들이 형사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이경수 어르신의 자택 인근 CCTV 확보에 나섰습니다. 이 동네는 오래된 주택가라 방범 카메라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큰 길과 골목 사이에 설치된 카메라들이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목격될 수 있는 날짜를 전후로 영상을 모두 확보했습니다. 영상을 하나씩 돌렸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이 마지막으로 집에 계셨던 것으로 추정되는 날짜의 오전, 결정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오전 9시 17분, 골목 입구 카메라에 흰색 봉고차 한 대가 찍혔습니다. 차는 어르신 자택 방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자택 앞에 멈췄습니다. 차에서 두 명이 내렸습니다. 한 명은 이준혁이었습니다. 얼굴 인식이 가능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모자를 눌러 쓰고 있어 얼굴 확인이 어려웠습니다. 키는 이준혁보다 약간 컸고 체격이 다부진 40대 전후의 남성으로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23분이 지났습니다. 9시 40분. 이경수 어르신이 두 남자에게 부축을 받으며 대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의 걸음은 불안정했습니다. 평소에도 허리가 굽어 걸음이 느리셨지만 그날은 더욱 휘청거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수사팀은 그 걸음걸이를 여러 번 반복해서 확인했습니다. 한 수사관이 말했습니다. 약을 드신 것 같아요. 걷는 모양이 정상이 아닙니다. 어르신은 고개를 한번 들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골목 이쪽 저쪽을 훑어보는 눈빛이었습니다. 마치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는 것처럼 혹은 이 골목을 마지막으로 기억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봉고차 뒷좌석에 올랐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수사팀은 차량 번호판을 확인했습니다. 번호판이 찍혔습니다. 차량 조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이상했습니다. 해당 번호판은 2년 전에 폐차 처리된 차량의 것이었습니다. 이미 존재하지 않는 차의 번호판이 다른 차에 달려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도난 번호판이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미리 번호판을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수사팀은 광역 CCTV 추적에 나섰습니다. 그 봉고차가 골목을 나와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어떤 도로를 탔는지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인근 신호등 카메라, 주유소 카메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카메라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차는 시내를 빠져나가 고속도로에 올랐습니다.
방향은 남쪽이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계속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전라남도에 접어들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나와 국도로 이어졌습니다. 점점 외진 곳으로 들어가더니 어느 농촌 지역에 가까워지는 지점에서 CCTV가 없는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었습니다. 봉고차는 카메라 사각지대로 사라졌습니다. 어르신을 태운 차는 전남 어느 외진 지역으로 향했고 더 이상 추적이 불가능했습니다. 수사팀은 해당 지역 일대를 집중 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이준혁 씨와 함께 차에 탔던 신원 미상의 남성을 추적했습니다. 이준혁의 통화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실종 직전 2달간 가장 자주 연락한 번호들을 분석했습니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번호가 하나 있었습니다. 거의 매일 길게는 1시간씩 통화한 번호였습니다. 조회 결과 이준혁의 고등학교 동창인 최모 씨의 번호였습니다. 최 씨는 현재 전라남도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수사팀은 최 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최 씨를 추적하는 한편 수사팀의 또 다른 축은 이준혁 씨의 금융거래, 내역과 법률 서류들을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이준혁 씨에게는 아직 긴급 체포 사유가 부족했습니다. 요양원 이름을 모른다고 해서 바로 체포할 수는 없었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준혁의 자택을 대상으로 한 임의 제출 요청 과정에서 이준혁이 미처 숨기지 못한 서류 더미가 발견됐습니다. 거실 서랍 안에 파일 하나가 있었고 그 안에 여러 장의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사관이 꺼내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 이경수 어르신 명의의 생명보험 계약서였습니다. 계약일은 어르신이 사라지기 8개월 전, 보험 수익자는 아들 이준혁, 사망 시 지급되는 보험금 총액은 3억 7천만 원이었습니다. 3억 7천만 원. 수사관이 다음 서류를 꺼냈습니다. 보험금 청구서 초안이었습니다. 날짜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청구 사유란에는 이미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피보험자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 청구. 어르신은 살아계십니다.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살아계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이미 아버지의 사망을 전제로 한 보험금 청구서를 작성해두고 있었습니다. 날짜만 채워 넣으면 되는 상태로 수사관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이경수 어르신 명의의 주택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20년 넘게 사신 그 집, 시세 약 2억 원 상당의 단독주택, 그 집을 이준혁의 지인 명의로 넘기는 매매 계약서가 이미 작성돼 있었습니다. 계약서에는 매도인으로 이경수 어르신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 서명란에도 어르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수사팀은 즉시 필적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평소 어르신이 작성하신 서류들과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서명은 본인이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필압의 강도가 다르고 회계 방향과 각도가 어르신의 평소 서명 패턴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특히 이 부분을 보시면 마지막 획에서 손이 흔들린 흔적이 있습니다. 모방해서 쓸 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 서명은 타인이 위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조 서명. 이준혁은 아버지를 사라지게 하고 아버지의 이름으로 집을 팔려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면 보험금 3억 7천만 원을 받으려 했습니다. 집을 팔면 약 2억 원, 보험금 3억 7천만 원, 합하면 약 5억 7천만 원. 이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버린 이유였습니다. 수사팀은 이준혁 씨에 대한 긴급 체포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혐의는 존속 유기,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영장은 즉시 발부됐습니다. 이준혁 씨는 그날 저녁 자택에서 체포됐습니다. 경찰차에 오르는 순간에도
그는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잘 계세요. 오해해요. 하지만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하나였습니다. 아버지가 어디 있는지 찾는 것. 이준혁이 체포됐지만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하고 묵비권을 행사했습니다. 어디에 아버지가 있는지 묻는 형사의 질문에도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수사의 실마리는 다른 곳에서 풀렸습니다. 이준혁과 가장 자주 통화한 고교 동창 최 씨. 수사팀이 최 씨의 소재를 파악했습니다. 전남군 외곽 지역에 거주 중이었습니다. 수사팀이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최 씨의 주소지는 농촌 마을에서도 한참 벗어난 외딴 곳이었습니다.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가면 오래된 농가 건물이 나왔습니다. 겉으로 보면 그냥 폐농가처럼 보였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출입문도 낡았습니다. 하지만 수사팀이 건물에 가까워지자 뭔가를 느꼈습니다. 냄새였습니다. 환기가 제대로 안 된 공간에서 노인 여러 명이 오랫동안 생활했을 때 나는 냄새, 음식 냄새, 약 냄새, 그리고 그 무엇보다 사람이 제대로 씻지 못했을 때 나는 냄새. 수사팀이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방이 3개였습니다. 첫 번째 방에 노인 2명, 두 번째 방에 3명, 세 번째 방에 2명, 모두 합쳐 7명의 노인이 그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모두 제대로 씻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옷은 며칠 혹은 몇 주 동안 갈아입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음식은 하루에 한 끼 라면이나 간단한 식사만 주어진 것으로 보였습니다. 창문에는 잠금 장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이 방마다 들어가며 노인들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에서 한 수사관이 멈췄습니다. 이분 이경수 어르신 같은데요. 사진과 대조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이었습니다. 어르신은 구석 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 넓지 않은 방에서 최대한 자신을 작게 만들려는 것처럼 웅크리고 계셨습니다. 몇 달 사이에 많이 야위셨습니다. 뺨이 홀쭉해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수사관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저 경찰이에요. 이제 나가실 수 있어요. 어르신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사관의 얼굴을 봤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씀도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수사관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얼마나 오래 기다리셨는지, 얼마나 집이 보고 싶으셨는지.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은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아무도 말을 못했어요. 다들 그냥 서 있었습니다. 최 씨는 현장에서 즉시 체포됐습니다. 그 불법 시설에는 이경수 어르신 외에도 6명의 노인이 더 있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가족에게 버려지거나 스스로 갈 곳이 없어 들어온 분들이었습니다. 최 씨는 이 불법 시설을 운영하면서 노인 한 명당 월 일정 금액을 받아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식 허가를 받지 않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시설이었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은 구조된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몇 달간 제대로 된 영양 공급을 받지 못해 기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치료와 영양 보충이 시작됐고 다행히 생명에 지장이 있는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어르신이 회복되는 동안 뜻밖의 일이 생겼습니다. 수사팀이 어르신의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연락이 끊겼던 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아들 이준혁과 연락이 단절된 딸. 오래전 가족 간의 갈등으로 연락을 끊고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수사팀이 연락을 취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당일로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은 딸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부터 나오셨다고 합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동안 두 사람은 말 한마디 없이 서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많은 것을 담고 있었을 겁니다. 이준혁은 구속된 채 재판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존속유기, 사기 미수, 사문서 위조, 노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재판에서 이준혁은 여전히 일부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아버지가 동의하셨다. 내가 아버지를 해칠 생각은 없었다는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위조 서명, 미리 작성된 보험금 청구서, 도난 번호판 차량. 1심 재판부는 이준혁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씨도 함께 처벌받았습니다. 노인복지법 위반, 감금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이 선고됐습니다. 최 씨가 운영하던 불법시설은 즉시 폐쇄됐습니다. 그곳에 있던 다른 노인들도 모두 가족에게 연락이 취해지거나 적절한 공립시설로 이송됐습니다. 어르신의 집은 다행히 매매 계약이 체결되기 전에 수사가 시작돼 그대로 보존됐습니다. 보험금 청구도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위조 서류는 모두 무효 처리됐습니다. 어르신은 건강을 회복한 뒤 딸과 함께 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20년 넘게 사신 그 집은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딸이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봄이 되자 어르신은 다시 텃밭에 나가셨습니다. 마늘을 심으시고 상추 모종을 사오셨습니다. 라디오를 틀고 마당에 서서 하늘을 보셨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은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라디오 소리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이 사건의 시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경수 어르신을 찾아낸 건 경찰의 최첨단 수사 기법이 아니었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이 먼저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72세의 이웃 박순자 씨가 이상하다고 느낀 그 마음이었습니다. 괜히 나서는 건 아닐까, 쓸데없이 참견하는 건 아닐까 망설이면서도 결국 포기하지 않은 그 마음이었습니다. 박순자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도 나이 드니까 알아요. 우리 같은 어르신들은 아무도 찾지 않으면 조용히 사라져요. 세상이 너무 바쁘잖아요. 그냥 없어진 줄도 몰라요. 그게 너무 무서웠어요. 나도 그렇게 되면 어떡하나 싶고, 그러니까 내가 나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노인 학대와 유기는 남의 집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신고되는 노인 학대 건수는 수만 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조용히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주변을 한 번 더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줍니다. 며칠째 안 보이는 이웃, 갑자기 연락이 끊긴 어르신, 뭔가 이상하다고 느껴지는 상황. 그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치지 않는 것. 그것이 누군가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혹시 오랫동안 못 본 이웃 어르신이 계신가요? 갑자기 연락이 끊긴 친구분이 계신가요? 뭔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냥 넘어간 일이 있으신가요? 용기를 내어 한 번만 안부를 물어봐 주세요. 그 한마디 전화가, 그 한 번의 노크가 누군가에게는 전부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칩니다.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 주시고요. 댓글로 오늘 이야기 어떠셨는지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